쾅. 낡아빠진 살인문이 거센 눈보라와 함께 굉음을 내며 떨어져 나갈 듯 젖혀졌고 그 틈으로 휘몰아친 북풍 한설이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집어 삼키려 들었으나 아궁이 앞을 지키고 앉은 여인의 굳건한 등짝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시커먼 갓을 깊게 눌러쓰고 칠흑 같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문지방을 넘어선 존재는 산 사람이 아니었으니 그의 온몸에서는 서리빨 같은 냉기와 죽음의 그림자가 뚝뚝 묻어나오고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저승에서 가장 악명 높고 빈틈없기로 소문난 저승차사 강림이 바로 그였는데 그는 손에 든 붉은 적폐지를 으스러져라 쥐고서 방 안을 향해 서슬퍼런 살기를 내뿜으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 인연, 김달래가 맞느냐? 명부의 시각이 다 되었으니 잔말 말고 나를 따르라. 보통의 인간이라면 이 시커먼 형상을 마주하자마자 오금을 저리며 살려달라 애원하거나 기절초풍을 했을 터이나 붓두막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굽고 있던 처녀는 그저 고개만 슬쩍 돌려 흘겨볼 뿐이었다. 아이고, 문짝 떨어지겠네. 아니, 남의 집 문을 그리 박살을 낼 작정이요? 거춥게 문 좀 얼른 닫고 들어오슈. 달래라고 불린 그 산골 처녀는 저승사자의 서슬퍼런 호령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지 오히려 찬바람 들어온다고 타박을 하며 부직갱이로 아궁이 속의 불씨를 뒤적거렸다. 강림은 난생 처음 겪는 이 황당한 무시와 대담함에 순간 말문이 턱 막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뒤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보다 더 매서운 것은 처녀의 야무진 눈초리였다. 그녀는 솥뚜껑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는 멧돼지 비계 살점을 젓가락으로 콕 찔러 뒤집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것이 아닌가. 강림은 자신이 잘못 찾아온 것인가 싶어 다시 한번 적폐지를 확인해 보았으나 강원도 두매산골 김달래 18세 동지딸 10사흘 자시라는 글자는 피처럼 붉고 선명하게 박혀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당돌한 계집이 정령 죽음이 두렵지 않단 말이냐. 나는 저승에서 온 사자다. 내 목숨을 거두러 왔단 말이다. 강림이 다시 한번 눈을 부라리며 위압적으로 소리쳤으나 달래는 갓 구워낸 노릇노릇한 고기 한 점을 입으로 호호 불어가며 시키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알아요, 알아. 저승 양반인 거 딱 보면 알지. 누가 모른대요. 꼴을 보니 먼 길 오느라 배가 가죽이 등짝에 붙었구만. 죽는 마당에 밥 한 술 못 얻어먹고 가면 그게 더 서러운 법이요. 일단 거기 좀 앉아봐요. 그녀의 말 속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가 강림의 코끝을 사정없이 자극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천 년을 살아온 강림조차 맡아본 적 없는 지독하게 유혹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삶의 냄새였다. 달래는 주저하는 강림의 소매를 덥석 잡아끌어 아랫목으로 내동댕이 치듯 앉히고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소반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멧돼지 수육과 투박한 질그릇에 가득 담긴 옥수수를 턱하니 올려놓았다. 자, 이거 한 잔 쭉 들이키고 몸 좀 녹이슈. 이 산골짝에서 내가 직접 빚은 건데 임금님도 못 드셔본 맛일게요. 강림은 얼떨결에 술잔을 받아들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생기 넘치고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어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는 속으로 이 계집이 나를 능멸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미친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코끝을 맴도는 알싸한 술향기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저승의 차사는 인간의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었으나 먹지 말라는 법 또한 없었기에 그는 홀린 듯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옥수수술의 뜨거운 기운은 강림의 차가운 오장육부를 순식간에 데우며 짜릿한 전유를 선사했다. 그 맛은 달콤하면서도 구수했고 끝맛은 혀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실로 천하일미였다. 강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할 새도 없이 달래는 상추쌈에 잘 익은 고기 한 점과 쌈장을 듬뿍 찍어 마늘 한쪽까지 얹어서는 그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아, 입 벌려봐요. 손이 없소, 발이 없소. 상추쌈은 이렇게 입이 터져라. 넣고 우적우적 씹어야 제맛이지. 강림은 저승의 위엄을 지키고자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멧돼지 고기의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래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말았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의 육즙과 쌈장의 짭조름한 맛, 그리고 알싸한 마늘 향이 어우러져 폭죽처럼 터지니 강림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미각의 향연에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다. 어때요? 죽이지요?
내가 이 맛에 산다니까. 달래는 킬킬거리며 자신의 잔에도 술을 채우고는 강림의 잔에 부딪히며 건배를 제의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낡은 오두막을 흔들어대고 있었지만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와 음식의 열기, 그리고 기묘하게 어우러진 두 존재의 기류로 인해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강림은 본분을 잊지 않으려 애쓰며 헛기침을 몇 번 했지만 이미 그의 젓가락은 접시 위에 고기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네가 정령 죽는 것이 억울하지도 않느냐. 지금이라도 살려달라 빌면 내가 염라대왕님께.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어쨌든 이 술맛은 기가 막히구나. 강림은 횡설수설하며 술을 연거푸 들이켰고 달래는 그런 그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강림이 이곳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는데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는 저승사자들에게도 깊이 대상 1호인 험지 중의 험지였다. 첩첩산중, 굽이굽이 서린 원귀들과 산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오느라 그의 도포자락은 이미 젖어서 무거웠고 기력 또한 쇠해진 상태였다. 그런 그에게 달래가 내어준 따뜻한 술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묘약과도 같았다. 강림은 점점 긴장이 풀리며 가끈을 느슨하게 풀었고 달래가 썰어주는 김치를 손으로 집어먹으며 어느새 그녀의 장단에 맞추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오. 저승 양반도 참 고생이 많네. 맨날 죽는 사람 곡소리나 듣고 다니니 속이 얼마나 시꺼멓게 탔겠소. 달래는 마치 오랜 친구를 위로하듯 강림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혀를 찼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닭이 울어야 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폭설 탓인지 산골의 밤은 유난히 길고 짙었다. 강림은 취기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달래는 끊임없이 안주를 리필해주며 강림의 혼을 쏙 빼놓았는데 그녀가 내놓은 것은 멧돼지 고기뿐만이 아니라 묵은지 지짐, 도토리묵, 감자전 등 산골에서 구할 수 있는 온갖 진수성찬의 향연이었다. 강림은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수천 년간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에 대한 갈망이 이 작은 산골 처녀의 손맛을 통해 깨어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숭늉 한 사발 들이키고 가슈. 속이 풀릴게요. 달래가 구수한 숭늉 대접을 내밀자 강림은 두 손으로 받쳐들고 후루룩 마셨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취기를 잠재우자 그제야 번쩍 정신이 든 강림은 쏘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저승의 법도에 따르면 정해진 시각을 넘겨 망자를 데려가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차사에게 돌아가며 엄청난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강림은 사색이 되어 품속의 적폐지를 꺼내보았으나 종이에 적힌 시각은 이미 한참을 지나버린 뒤였다. 이럴 수가. 내가 시각을 놓치다니. 천하의 강림이 고작 술과 고기 따위에 넘어가 대사를 그르치다니. 강림이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하자 달래는 천연덕스럽게 부뚜막 정리를 하며 말했다. 아따, 사람 목숨이 어디 시계바늘처럼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 거지. 기왕 늦은 거 좀 더 쉬다 가슈. 눈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딜 간다고. 그녀의 말에 강림은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 처녀는 지금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저리 태평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붙잡아두기 위한 고도의 계략이었단 말인가? 강림은 흔들리는 눈동자로 달래를 쏘아보았지만 그녀의 눈망울은 그저 맑고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투명할 뿐이었다. 그때 방 안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병풍 뒤에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달래야, 누가 왔느냐? 쇠약하고 갈라진 노파의 목소리였다. 달래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그녀는 강림을 향해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쉿 하는 심협을 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가 길을 잃어서 잠시 쉬어가라 했어요. 얼른 주무세요. 달래는 황급히 어머니를 안심시키고는 강림의 소매를 잡아 끌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강림의 얼굴을 때리며 술 기운을 확 달아나게 만들었다. 눈은 그쳤으나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산골의 풍경은 시리도록 아름다웠고 그 한가운데 선 강림과 달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저승 양반, 부탁 하나만 합시다. 달래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강림은 이제야말로 그녀를 데려갈 기회라 생각하며 낯을 고쳐 쥐었으나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 환갑이 내일 모레요. 그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살려주시오. 내 제 발로 따라갈 테니. 강림은 코웃음을 치며 거절하려 했으나 달래의 눈에 고인 그렁그렁한 눈물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고통에는 무감각했던 그가 처음으로 느끼는 연민이라는 낯선 감정이었다. 강림은 낯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갈등했다. 법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당돌하고 효심 깊은 처녀의 청을 들어줄 것인가? 이미 시각은 놓쳤고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마당에 그의 선택은 저승사자로서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태로운 도박이 되고 말았다. 해는 중천에 떴건만 강원도 깊은 산골의 설경은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그 눈부신 빛의 한가운데서 저승차사 강림은 팔자에 없는 도끼질을 하고 있었다. 에잇, 이놈의 장작이 왜 이리 단단하단 말이냐. 내 손짓 한 번이면 수천 년 묵은 고목도 썩어 문드러지게 할 수 있거늘. 고작 이따위 참나무 덩어리와 씨름을 해야 하다니. 퍽! 퍽! 강림이 씩씩거리며 내리찍는 도끼날에 아름드리 참나무 장작이 쩍쩍 갈라져 나갔다. 그의 검은 도포자락은 허리춤에 질끈 동여매져 있었고 갓은 나뭇가지에 대충 걸쳐진 채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저승에서 가장 고고하고 냉철하다던 강림 도령이 머슴꼴을 하고 장작을 패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풍경은 순전히 김달래라는 그 요물 같은 처녀의 혀놀림 때문이었다. 아침나절 떠나자고 재촉하는 강림에게 달래는 눈물 바람을 하며 매달렸다. 어머니, 환갑 잔치상에 올릴 고기를 삶으려 해도 먹감이 똑 떨어졌지 뭐여. 이 눈 구덩이 속에서 나 같은 여인네가 나무를 하러 가다가 미끄러져 죽기라도 하면 저승 양반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 아니오. 기왕 기다려 주시는 거 덕 좀 쌓고 가시오.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간 강림은 내 이승에서의 마지막 적선을 베푸는 셈 치말하며 큰 소리를 쳤으나 달래가 가리킨 마당 한 구석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통나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림은 투덜대면서도 신묘한 힘을 실어 도끼를 휘둘렀고 그 덕분에 장작은 눈 깜짝할 새에 산을 이루었다. 마루에 걸터앉아 콩을 고르던 달래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짝짝 쳤다. 아이고, 세상에. 힘이 장사시네. 우리 동네 머슴 칠성이보다 100배는 낫구만. 저승 양반, 이참에 저승일 그만두고 우리 집 머슴이나 하시지. 밥은 굶기지 않을 테니. 달래의 농의 강림은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으나 은근히 치켜 세우는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도끼를 내려놓았다. 허튼 소리. 내 이승에 잡다한 일에 손을 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라. 어서 약조한 대로 준비나 서두르거라.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강림의 다짐은 점심상을 받자마자 무색해지고 말았다. 달래는 갓 지은 곤드레밥에 달래장을 쓱쓱 비벼 내놓으며 또다시 앓는 소리를 시작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광에 있는 곰 가죽을 손질해서 어머니 방석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가죽이 얼어붙어서 내 힘으로는 펴지지도 않네. 저승 양반. 밥값 했으니 술값도 좀 해야지 않겠소. 강림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곤드레밥의 구수한 향기에 그만 의지가 꺾이고 말았다. 결국 밥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운 강림은 마당 한복판에 쭈그리고 앉아 꽁꽁 언 곰 가죽을 맨손으로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하지만 강력한 기운이 가죽에 닿자 돌덩이 같던 가죽이 순식간에 노곤노곤해지며 부드럽게 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달래는 옆에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강림의 입에 떠넣어 주었고 강림은 이런 건 내게 일도 아니다라며 거드름을 피웠지만 사실 그의 속마음은 점점 이 소소한 일상에 녹아들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골짜기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릴 무렵 강림은 잼마루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곱씹어 보았다. 명부의 시각을 어긴 것도 모자라 인간의 하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니 염라대왕이 알면 당장 지옥불에 던져질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다. 수천 년간 죽음의 비명과 원망 섞인 절규만을 들어왔던 그에게 장작 패는 소리, 콩 볶는 냄새, 달래의 경쾌한 잔소리는 마치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 그때였다. 부엌 뒷문 쪽에서 낑, 낑 하는 가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강림이 귀를 쫑긋 세우자 달래가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다. 아이고, 누렁이가 새끼를 낳으려나 봐요. 저승양반, 빨리 좀 와보슈. 강림은 엉겁결에 달래의 손에 이끌려 헛간으로 들어갔다. 집단 위에는 배가 남산만한 누렁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죽음을 관장하는 사자인 강림에게 생명이 태어나는 현장은 낯설다 못해 두렵기까지 한 곳이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달래는 다급하게 등잔불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소리쳤다. 불 좀 비춰봐요. 애가 거꾸로 나오나 봐. 어떡해. 강림은 어정쩡하게 서서 불을 비추었고 달래는 걷어붙인 팔로 누렁이의 배를 쓸어내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누렁아, 힘내. 조금만 더. 옳지, 옳지. 땀범벅이 된 달래의 얼굴과 고통 속에서도 새끼를 낳으려는 어미개의 눈망울을 보며 강림은 기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가 가져오는 것은 차가운 끝이었으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뜨거운 시작이었다. 나왔다. 나왔어. 달래의 환호성과 함께 핏덩이 같은 강아지 한 마리가 미끄러져 나왔다. 이어 2마리, 3마리, 꼬물거리는 생명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끼잉, 끼잉, 울어대자 헛간안은 비릿하면서도 뭉클한 생명의 냄새로 가득 찼다. 달래는 갓 태어난 강아지들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무심결에 강림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었다. 보슈! 이 이쁜 것들 좀 보슈! 저승 양반 덕분에 순산했어. 강림은 자신의 검은 도포에 묻은 피와 양수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불결하다 하여 당장 태워버렸을 터이나 지금은 그 자국이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꼬물거리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았다. 차가운 그의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하고 콩닥거리는 심장 박동. 그것은 그가 잊고 지냈던 생명의 온기였다. 그날 밤 강림은 달래의 집 사랑방에 누워 잠을 청했으나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달래와 그녀의 어머니가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 소리 때문이었다. 어머니, 이번 생일에는 고기 실컷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 저기, 저 머슴 같은 양반이 힘이 장사라 나무도 많이 해놨어. 그래, 고맙구나. 헌데 그 양반, 눈매는 무서워도 속은 따뜻한 사람 같더라. 밥 먹는 꼴을 보니 짠하기도 하고. 늙은 어머니의 쉰 목소리에 강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 늙은 노파의 수명 또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신의 적폐지 목록 다음 장 어딘가에 그녀의 이름이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딸을 데려가야 할 사자가 어미의 칭찬을 듣고 있다니 이 얼마나 얄검은 운명인가. 다음 날부터 강림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시키지 않아도 마당에 눈을 쓸고 무너진 담장을 고치며 심지어는 어머니의 약탕기를 부채질하며 불 조절을 하기도 했다. 달래는 그런 강림을 보며 저승양반이 아니라 이승양반 다 됐네 하며 놀려댔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점차 경계심 대신 신뢰와 애틋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강림은 툴툴거리면서도 달래가 건네주는 삶은 고구마를 받아먹으며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저승의 시계는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징계의 칼날은 점점 목을 조여오고 있었지만 강림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산골 오두막의 머슴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불길한 징조가 들이닥쳤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이리 오너라. 죄인 김달래는 썩 나오너라.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 소리에 달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마당에서 새끼줄을 꼬고 있던 강림의 손이 멈칫했다. 포졸들은 다짜고짜 마당으로 들이닥쳐 달래를 포박하려 들었다. 관아의 사또나리께서 너를 수청 기생으로 점지하셨다. 감히 거절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달래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포졸 하나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이거 놔. 난 못 가. 어머니를 두고 어딜 가란 말이야. 그 순간 얌전히 새끼줄을 꼬고 있던 강림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순박한 머슴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어두운 심연. 그 속에서 시퍼런 도깨비불 같은 분노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포졸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눈이 녹아내리고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숨이 턱 막히는 살기가 퍼져나갔다.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손을 놀리느냐. 강림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천둥소리처럼 포졸들의 고막을 때렸다. 인간의 탐욕과 횡포, 그것은 저승사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으나 지금 강림의 가슴속에서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며칠간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땀 흘리며 쌓아온 정칭, 이 그를 인간의 싸움판 한복판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강림은 달래의 팔을 잡고 있는 포졸의 손목을 낚아챘다. 으아악!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포졸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강림은 싸늘한 표정으로 나머지 포졸들을 둘러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썩 꺼지지 않으면 너희들의 명부책을 지금 당장 펼쳐주마.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산골 마당에는 비릿한 혈향과 함께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림의 손아귀 힘에 눌려 손목뼈가 으스러진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꽁무니가 빠져라 산 아래로 도망쳤고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강림의 눈매는 여전히 매섭게 빛나고 있었으나 거칠게 오르내리는 그의 가슴 속에서는 격렬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지금 금기를 넘었다. 단순히 시간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에 직접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저승의 율법대로라면 이는 소멸에 해당하는 중죄였으나 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달래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강림은 후회보다 앞서는 알 수 없는 안도감에 스스로 놀라야 했다. 달래는 털썩 주저앉아 강림의 뒷모습을 올려다보았는데 평소의 장난기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저승 양반. 대체 정체가 뭐요? 그냥 사자인 줄 알았는데 방금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었소. 달래의 물음에 강림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검은 도포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거대한 날개처럼 보였다. 말했지 않느냐. 나는 저승차사 강림이라고. 내 목숨을 거두러 온 놈이 이제는 내 목숨을 지키고 있으니 꼴이 우습게 되었구나. 그날 밤 오두막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달래는 찢어진 옷매를 추스르고 어머니의 약을 다리면서도 힐끔힐끔 강림의 눈치를 살폈다. 강림은 아무 말 없이 부러진 살인문을 고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수천 년을 살며 수많은 인간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들의 애절한 사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였다. 헌데 고작 며칠간 얻어먹은 밥 한 끼, 술 한 잔, 그리고 이 산골 처녀의 따뜻한 손길이 뭐라고 자신의 영겁의 세월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인가. 달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따뜻한 숭늉 그릇을 내밀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나 때문에 저승 양반까지 곤란해진 거 아니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림은 그릇을 받아들며 그녀의 거친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그 어떤 비단보다 고귀하게 느껴졌다. 곤란은 무슨,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허나 놈들은 다시 올 것이다. 그 탐욕스러운 사또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니. 강림의 예감은 불길하게도 적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산 아래 관아에서는 분노한 사또의 고함 소리가 기와 지붕을 들썩이게 하고 있었다. 뭐라고? 감히 산골 무지렁이들이 관아의 포조를 능멸해? 게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놈이 요술을 부려? 기름진 얼굴에 탐욕이 덕지덕지 묻은 사또는 먹던 닭다리를 집어던지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평소 달래의 미색을 탐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당장 육방관속을 모두 소집하라. 그 계집과 요망한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내 그놈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칠 것이다. 사또의 눈은 도끼로 번들거렸고 관아의 마당에는 횃불을 든 수십 명의 관졸들이 살기를 띠며 집결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조차 가려버렸고 불길한 바람이 산골을 향해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림은 달래 어머니에게 먹일 약초를 구하기 위해 잠시 산을 올랐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집을 비우지 않으려 했으나
어머니 기침이 심해지셔서 도라지라도 좀 캐와야겠다는 달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탓이었다. 강림이 산 중턱에서 신묘한 감각으로 천년 묵은 도라지를 캐내고 있을 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어대며 하늘로 치솟는 것이 보였다. 동시에 매캐한 연기 냄새와 함께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달래야. 강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손에 든 도라지를 내팽개치고 축지법을 쓰듯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지만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하나, 그 맑은 눈망울을 가진 처녀가 위험하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강림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솥단지는 깨져 널브러져 있었고 정성스레 쌓아둔 장작더미는 무너져 내렸으며 마당에는 짓밟힌 핏자국이 선명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만이 들려올 뿐 달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고, 우리 달래를 놈들이 끌고 갔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어머니는 강림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다. 강림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부축해 눕히고는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 떨어진 달래의 댕기 하나가 흙투성이가 된 채 뒹굴고 있었다. 강림은 그것을 주워들었다. 붉은 댕기에는 달래의 머리기름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순간 강림의 눈동자 색이 변했다. 깊은 심연의 검은색에서 지옥의 업화보다 더 뜨겁고 차가운 푸른색으로 그의 몸 주위로 검은 아우라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이승의 법도가 정의를 행하지 못한다면 저승의 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강림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죽음의 선고였다. 그는 관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얼어붙고 풀들이 말라 비틀어졌으며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다. 산짐승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고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다. 이것은 저승차사 강림의 현신, 분노한 사자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관아의 안뜰은 술판과 고문 준비로 시끌벅적했다. 사또는 형틀에 묶인 달래를 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내년이 감히 내 수청을 거부해? 어디 맛 좀 봐라. 주리를 틀어라.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래에게 다가가는 순간이었다. 쾅!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마치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며 마당 한가운데로 날아들었다. 먼지 구름 속에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 아니 사신의 모습에 좌중은 얼어붙었다. 강림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허름한 머슴 복장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흑 같은 관복을 차려입고 손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사인검 스인겜을 든 채 눈에서는 푸른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내 놈은 엊그제 그 놈이냐?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림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가 검을 한번 휘두르자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날아가 포졸들의 몽둥이를 산산조각 냈다. 귀신이다. 포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강림은 형틀에 묶인 달래를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입술, 공포에 질린 눈, 그 모습이 강림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내 오늘 이 관아를 저승의 입구로 만들 것이다. 강림이 검을 땅에 꽂자 땅이 갈라지며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랐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관아 안은 순식간에 밤처럼 어두워졌고 어디선가 귀곡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살려줘. 사또가 의자 뒤로 숨으려 했으나 강림은 손짓 하나로 사또를 허공으로 들어올렸다. 보이지 않는 손이 사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자여. 내 놈의 명부에는 아직 수명이 남아있으나 오늘 내가 그 숫자를 지워버리겠다. 강림의 목소리는 관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사또는 발버둥치며 똥오줌을 지렸다. 강림은 사또를 마당 구석의 오물통에 처박아 버리고는 천천히 달래에게 다가갔다. 그가 손을 대자 달래를 옥죄던 밧줄들이 스르르 풀려나갔다. 달래는 힘없이 강림의 품으로 쓰러졌다. 저승 양반, 왔구려. 강림은 차가운 자신의 품에 안긴 달래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를 안아들었다. 주위의 포졸들은 감히 덤빌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벌벌 떨고 있었다. 강림은 그들을 향해 싸늘하게 일갈했다. 내 오늘 이후로 이 고을에서 다시는 억울한 곡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너희 모두를 살아서 지옥 구경을 시켜줄 것이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지 않은 공포였고 죽음 그 자체였다. 관할을 나서는 강림의 뒤로 먹구름이 걷히고 한 줄기 햇살이 내리비쳤다. 하지만 강림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이승의 질서를 어지러이고 관할을 습격하고 명부의 생사를 조작하려 한 죄. 저승의 감찰사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달래를 아는 그의 팔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걱정 마라. 내가 지킨다. 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지킬 것이다. 달래는 강림의 품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의식을 잃었다. 강림은 그녀를 데리고 다시 산골 오두막으로 향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심판과 그보다 더 처절할 사랑뿐이었다. 바람에 날리는 메밀꽃잎 하나가 강림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슬픈 운명을 예고하는 눈물방울 같았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검붉은 회오리 바람이 산골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들이닥쳤다. 달래를 눕힌 아랫목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 강림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시간이 다했음을 깨달았다. 마당에 내려앉은 것은 까마귀 떼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승의 규율을 집행하는 감찰 차사들이 몰고 온 칠흑 같은 흑풍 헤이폰이었다. 그 바람 속에서 형체 없는 그림자 수십 개가 스멀스멀 기어나와 강림을 포위했고 그들의 손에는 죄인을 포박하는 영혼의 사슬인 결박승이 들려 있었다. 강림은 저항하지 않았다. 방 안에서 곤히 잠든 달래와 늙은 노파가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하려면 자신이 조용히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품속에서 달래가 주었던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뱃마루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이승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었다. 가자. 내 발로 갈 것이다. 강림의 담담한 목소리에 그림자들이 멈칫했으나 이내 차가운 사슬이 그의 손목과 발목을 옥죄어 왔다. 쇠사슬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 시린 것은 다시는 이 따뜻한 오두막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순식간에 이승의 풍경이 지워지고 강림의 눈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강이 펼쳐졌다. 삼도천이었다. 죄인으로 끌려가는 강림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저승의 관문인 시왕청, 시왕탕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수많은 망자가 줄을 지어 서 있었는데 그들은 한때 자신들을 호령하던 강림 도령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오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분이 강림 차사님이 아니신가? 어찌하여 저승 제1의 차사가 죄인이 되었단 말인가? 웅성거리는 소리를 뒤로 하고 강림은 거대한 철문이 가로막고 있는 염라대왕의 법정 제오전으로 들어섰다. 문이 열리자마자 뜨거운 유황 냄새와 함께 고막을 찢을 듯한 죄인들의 비명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곳은 빛과 어둠, 심판과 형벌만이 존재하는 공포의 도가니였다. 그리고 그 가장 높은 곳, 불타오르는 옥좌의 염라대왕이 산처럼 거대한 몸집을 웅크리고 앉아 서슬퍼런 눈으로 강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염라대왕의 호통소리가 법정을 뒤흔들자 거대한 기둥들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주위의 판관들이 붓을 떨어뜨리며 엎드렸다. 그러나 강림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염라대왕을 응시했다. 소신, 명부의 시각을 어기고 이승의 일에 관여하였으며 사사로운 감정으로 관할을 부수고 인간의 수명을 제멋대로 판단하였나이다. 그 죄 달게 받겠나이다. 강림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염라대왕은 기가 막히다는 듯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으르렁거렸다. 오냐, 아주 당당하구나. 천하의 강림이 고작 산골 계집 하나 때문에 수천 년 쌓아온 공덕을 시궁창에 처박다니. 내 놈이 정녕 미친 개로구나. 그 계집이 내게 무엇을 먹였기에 일이 된 것이냐. 환각제라도 먹였더냐. 강림은 잠시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달래가 건네주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투박한 손으로 싸주던 상추쌈, 그리고 누렁이가 새끼를 낳을 때 함께 흘렸던 땀방울이 떠올랐다. 대왕님, 그 아이는 제게 환각제를 먹인 것이 아니오라. 밥을 주었나이다. 강림의 뜬금없는 대답에 법정안이 술렁거렸다. 밥? 고작 밥 한 끼에 넘어갔단 말이냐? 염라대왕이 코웃음을 쳤으나 강림은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그 밥에는 온기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소신은 수천 년간 차가운 명부책만 들여다보며 죽음만을 집행해 왔으나 그 아이의 밥상을 받고서야
비로소 인간이 왜 그토록 삶에 집착하는지, 왜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지 깨달았나이다. 탐관오리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천수를 누리는 것이 순리라면 부모를 봉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아이가 요절해야 하는 것은 무슨 법도입니까? 소신은 그 부조리함을 참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닥쳐라. 감히 내 앞에서 순리를 논하느냐. 염라대왕이 옥좌를 내리치자 시뻘건 불기둥이 강림의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승과 저승의 균형은 냉정함 위에 세워진 것이다. 사자가 인간의 사정에 눈물을 흘리는 순간 세상은 혼돈에 빠진다. 내 놈이 살려둔 그 계집 하나 때문에 명부의 질서가 어그러졌단 말이다. 내 놈은 이제 사자의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계집 또한 원래의 운명대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염라대왕의 냉혹한 선고에 강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자신의 파멸은 각오했으나 달래가 죽는다는 말만은 견딜 수가 없었다. 강림은 이마를 바닥에 지식이며 절규하듯 외쳤다. 대왕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고 지옥불에 천년을 태우셔도 좋습니다. 하오나 제발 그 아이만은 그 아이가 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제 명대로 살다가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라대왕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피를 흘리는 강림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저승 제1의 무사, 피도 눈물도 없다던 강림이 이토록 처절하게 누군가를 위해 비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법정 안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판관들도 숨을 죽이고 염라대왕의 처분을 기다렸다. 한참의 정적 끝에 염라대왕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강림아, 너는 지금 사자의 영생을 포기하고 찰나와도 같은 인간의 삶을 구걸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 찰나의 삶이 의미 없는 영생보다 가치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강림의 대답에 염라대왕의 눈빛이 이채를 띄었다. 그는 손을 휘저어 허공에 거대한 명부책을 띄웠다. 책장이 빠르게 넘어가더니 김달래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가 펼쳐졌다. 그곳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어 이미 죽었어야 할 운명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좋다. 내 놈의 그 갸륵한, 아니 어리석은 마음을 보아 기회를 주마. 염라대왕이 손가락을 튕기자 강림의 앞에 붉은색과 푸른색 두 개의 촛불이 나타났다. 이것은 인연의 촛불이다. 네가 그 아이의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라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 네가 가진 차사의 신통력, 기억,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을 저 붉은 촛불에 태워 그 아이의 푸른 촛불로 옮겨야 한다. 그리하면 그 아이는 천수를 누릴 것이다. 허나 너는, 염라대왕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서늘하게 이었다. 너는 모든 기억을 잃고 아무런 힘도 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떨어질 것이다. 네가 그토록 사랑한 그 계집이 너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너 또한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 그래도 하겠느냐? 이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랑했던 기억조차 지워야 한다는 것. 강림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떠오르는 것은 오직 달래의 환한 미소뿐이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 네가 나를 잊어도 좋다. 그저 네가 살아 숨쉬고 그 산골에서 메밀꽃을 보며 웃을 수만 있다면. 강림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그 아이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강림이 붉은 촛불을 집어들자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지닌 사자의 힘과 수천 년의 기억이었다. 연기는 붉은 촛불을 타고 타오르며 푸른 촛불로 흘러 들어갔고 꺼질 듯 위태로웠던 달래의 생명의 불꽃은 점차 크고 환하게 타올랐다. 반면 강림의 형상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갓과 도포가 사라지고 서늘했던 눈매는 부드러워졌으며 창백했던 피부에는 인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억이 사라지는 과정은 영혼을 깎아내리는 듯한 고통과 상실감을 동반했다. 달래야, 김달래. 내 이 이름을 잊지 않으려 발버둥 쳤건만. 강림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마지막 순간 염라대왕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가거라. 인간의 세상으로. 가서 네가 그토록 동경하던 그 밥맛을 실컷 보며 살아보거라. 이것이 내게 내리는 형벌이자 선물이다. 강림의 몸이 빛에 휩싸여 사라지는 순간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음속으로 외쳤다. 부디 행복하여라.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시공간이 뒤틀리며 강림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의 귓가에는 달래가 흥얼거리던 노랫가락이 환청처럼 들려오다 점차 멀어져 갔다. 모든 것이 하얗게 지워지는 그 순간에도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기억이 사라져도 영혼에 각인된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이었다. 강림이 사라진 법정에는 타다 남은 촛농만이 붉게 굳어가고 있었고 염라대왕은 씁쓸한 표정으로 명부책을 덮었다. 사랑이라. 저승사자마저 녹여버리는 그 뜨거운 것이 과연 인간을 구원할지 파멸시킬지 두고 볼 일이로다. 긴 겨울이 가고 강원도 첩첩산중에 봄이 찾아오는 소리는 요란하지도 급하지도 않게 스며들었다. 겨우내 산맥을 휘감았던 칼바람이 잦아든 자리에는 아지랑이가 수줍게 피어올랐고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졸졸졸 경쾌한 노래를 부르며 바위 틈을 흐르기 시작했다. 산짐승들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든 숲속에는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이 화음처럼 울려 퍼졌고 눈이 녹아내린 대지 위에는 생명의 기운을 머금은 초록색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며 세상 밖을 염탐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흐드러지게 핀 것은 산허리를 하얗게 뒤덮은 메밀꽃이었다. 달빛 아래서 보면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 숨이 턱 막히게 아름다운 그 풍경 속에서 김달래는 촌마루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훌쩍 커버린 누렁이의 새끼들이 서로 엉겨붙어 장난을 치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평화롭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양반,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꿈이었나? 아니면 도깨비한테 홀렸던 건가? 달래는 습관처럼 중얼거리며 손에 쥔 낡은 낫을 만지작거렸다. 지난 겨울 꿈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진 그 검은 도포의 산에 관아를 뒤집어 놓고 자신을 구해준 뒤 호련히 종적을 감춘 그 저승 양반에 대한 기억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이한 전설이나 헛소문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사또가 갑자기 미쳐서 물러나고 새로운 원님이 부임하여 고을이 안정을 되찾은 것 또한 하늘이 도운 일이라며 다들 기뻐했지만 달래만은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기적이 누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마당 한 구석에 그가 패놓았던 이제는 거의 다 써버린 장작 몇 개비뿐이었다. 달래는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더욱 억척스럽게 일을 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술을 빚었다. 옥수수술 익는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할 때면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와 한 잔 주시오 하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자꾸만 문 쪽을 흘끔거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그늘이 길게 드리워질 무렵이었다. 달래는 저녁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타탁, 타닥, 마른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굴뚝을 타고 피어올랐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리 오너라. 계십니까? 맑고 낭낭하지만 어딘가 지쳐있는 듯한 젊은 사내의 목소리였다. 달래는 흠칫 놀라 부직갱이를 든 채 밖으로 나갔다. 문 밖에는 하얀 도포를 입은 한 선비가 서 있었다. 보찜 하나를 짊어지고 갓을 쓴 모습이 영락없이 과거를 보러 가거나 유람을 다니는 나그네의 행색이었다. 하지만 흙투성이가 된 버선과 땀에 젖은 이마는 그가 꽤나 험한 산길을 헤매고 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누구시오? 달래가 경계심 어린 눈초리로 묻자 사내는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미소 지었다. 지나가던 과객이온데 산중에서 길을 잃어 허기를 면할까 하고 들렀습니다. 염치 없지만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대화였으나 달래는 순간 숨이 턱 멈추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저 서글서글한 눈매, 묘하게 처진 눈꼬리,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저 미소. 비록 옷차림은 다르고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기억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달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저 배고픈 나그네가 밥 짓는 냄새에 홀려 찾아온 것뿐이라는 듯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아, 예. 뭐 산골 인심 야박하다 소리 듣기 싫으니 들어오슈. 마침 밥때가 되었으니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니까. 달래는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서둘러 갯마루를 훔치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가슴이 콩닥거렸다. 그녀는 찬장에서 가장 아끼는 그릇을 꺼내고 아껴두었던 옥수수술 항아리를 열었다. 지글지글. 솥뚜껑 위에는 작년 겨울처럼 멧돼지 고기는 아니었지만 봄나물을 넣은 전과 묵은지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다. 상을 차려내오자 사내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허, 이 산골에 이런 진수성찬이라니.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사내는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다. 달래는 턱을 괴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내가 갓 지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고 된장찌개를 후루룩 들이켜는 순간이었다. 그의 숟가락질이 허공에서 뚝 멈추었다. 사내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더니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 왜 그러슈? 밥에 돌이라도 씹혔소? 달래가 놀라 묻자 사내는 당황하며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헌데 참 이상하군요. 난생 처음 와보는 곳이고 처음 먹는 음식인데 어찌하여 이리도 그리운 맛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꿈속에서 먹어본 것 같은 가슴이 아릴 정도로 따뜻하고 슬픈 맛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달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설마 당신인 거요? 정말로 다시 돌아온 거요?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그녀는 꾹 참았다. 눈앞의 사내는 저승사자 강림이 아니었다. 그저 길을 잃은 인간일 뿐이었다. 하지만 달래는 직감했다. 하늘이 혹은 염라대왕이라는 그 깐깐한 영감이 부리는 짓겠지만 고마운 조화라는 것을 달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상추 한 장을 집어 밥과 고기를 얹고 쌈장을 듬뿍 찍어 사내에게 내밀었다. 청승맞게 울지 말고 이거나 드슈. 상추쌈은 입이 터져라 넣고 우적우적 씹어야 제맛이라니까. 사내는 얼떨결에 달래가 내민 쌈을 받아 먹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음식의 풍미에 사내의 얼굴에 다시금 화색이 돌았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달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메밀꽃밭에서 불어온 하얀 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마루 위에 그리고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사내는 문득 무엇인가 생각난 듯 품속을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댕기 하나를 꺼내 놓았다. 흙이 묻고 색이 바랜 붉은 댕기였다. 이게 산을 넘어오다가 주운 것인데 이상하게 눈길이 가서 주워왔습니다. 혹시 낭자의 물건이 아닙니까?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댕기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지난 겨울 관아로 끌려가며 떨어뜨렸던 그리고 강림이 소중히 주워들었던 바로 그 댕기였다. 달래는 댕기를 가슴에 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댕기를 적셨다. 맞소. 내 것이오. 아주 귀한 분이. 잠시 맡아두었던 내 물건이오. 사내는 달래의 눈물을 보며 묘한 안도감과 함께 가슴 벅찬 설렘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다. 그저 정신을 차려보니 산속을 헤매고 있었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이곳으로 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긴 여정이 비로소 끝났음을, 아니 이제 막 진짜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해가 저물어 산길이 위험할 듯한데 혹시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장작도 패드리고 밭일도 거들어드리겠습니다. 힘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달래는 눈물을 닦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곱게 자란 도련님 같은데 장작은 무슨, 우리 집 도끼가 무거워서 들 수나 있을란가 모르겠네. 아닙니다. 보기보다 뼈가 통뼈입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사내가 너스레를 떨며 팔을 걷어붙이는 신협을 하자 달래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러시든가. 마침 머슴자리가 하나 비긴 했으니 밥값은 해야 재워줄 거요. 밤이 깊어지자 산골 오두막에는 다시금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다. 사랑방에 든 사내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고 안방의 달래는 댕기를 손에 꼭 쥐고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밖에는 하얀 메밀꽃들이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위로 반딧불이들이 춤을 추며 축복을 내리고 있었다. 저승의 법도도 전생의 업보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인연의 끈은 그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